예, 이슈 대담 함께 하실 분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신 이두하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이 노동개혁, 이런 거, 그리고 뭐 심상정 신임 정의당 대표도 임금 피크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 내용은 복잡하니까 차차우설해도 이게 총대를 맨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근데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맸는데,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그거 맞죠, 맞기는. 근데 이렇게 총대를 메고서 뭐 표도 의식하지 않고 표를 가고, 어떻게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진짜 속내가? 일단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때부터 대통령하고 철저하게 같은 궤도를 가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정책적 지향을 같이 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게 본인의 여러 가지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방향에 있어서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것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현재의 대통령으로부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사태 때 파악이 된 건데,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면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김무성 대표를 같이 지지하더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김무성 본인에게 옮길 수 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슈를. 그런 부분을 하나 좀 노리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표에 있어서도 딱히 이 마이너스만은 아닌 게, 물론 당장 이제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단식 투쟁하고 이제 가두 투쟁이 있어서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를 국민에게 비춰줄 수 있다. 이제 또 돌파력, 추진력. 그런 점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당장에 조그만 표는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본인이 많이 얻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선거에 가더라도 손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두하 변호사님께서는 여성이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그가 후보로 30% 공천. 사실 이게요. 프랑스에서 시도를 했어요. 파리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혁명이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미트랑 정권 때 이거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30% 의무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지금 30% 의무 추천하겠다는 이 부분은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야당에서도 문재인 대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 유권단체 협의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협회 이런 데서 항상 요청하는 게 지역,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요.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그 지역구에서, 그리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각 지역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예를 들면 영남, 호남 아니면 또 유리한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에서 30% 여성 공천을 좀 의무화해 달라. 그래서 심지어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대 국회 마지막에는 이걸 법제화하느냐 갖고도 논의가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30% 공천 의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 같은 데도 여야나 일정 부분 이게 반영이 돼 있고요. 문제는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이게 좀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야당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전략 공천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래서 야당이 전략 공천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 소수자를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전략 공천을 일정 부분 하면 이게 반영이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만 할 경우에도 여성에게 일정 부분 가산점을 주는 제도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이게 여성 지역구 공천이 한 30% 가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고요. 지금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보면 특별위원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만든 위원회나 뭐 당직 인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외부 인사 얼마, 여성 한 3분의 1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문제가 되던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좀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김무성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아서 클라크라고 하죠. 클라크라는 옛날 이제 영국의 정치가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사회계획가라고도 하는데요. 정치가는 이제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래서 아마 청년 그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대기업의 정규직만을 위한 노동조합이 아닌가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표를 잃는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두 분 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당으로 좀 넘어가 보죠.
요새 야당은 셀프 디스. 네. 예? 여기서 디스라는 거는 사실은 셀프 디스라는 게 이제 스스로에게 무례한다. 뭐 우리가 굳이 번역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욕한다. 이거죠, 사실. 네. 예? 자, 셀프 디스. 먼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강한 카리스마를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 근데 이게 디스라고 보이세요? 아니면 본인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이 아주 화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근데 이게 좀 디스로 안 보이는, 왜 그렇죠? 이게 저만 그렇게 보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 당에서 홍보 전문가를 최근에 영입을 했는데 손혜원 씨라고 그 차미슬이라든지 이제 또 힐스테이트라든지 여러 상품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명칭을 전문적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전문으로 하시는 예. 홍보 전문가를 당에서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첫 작품이 이걸 한번 해보자. 셀프 디스. 네, 그래서 각각의 최고 지도부부터 시작해갖고 자기 비판이라든지 자기 반성을 함으로써 네. 국민들에게 본래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색적인 모습 그리고 자기를 잘 돌아보는 모습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요. 시작을 했는데 네. 카리스마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 네. 호남에서 죄송. 박지원 대표. 네. 이게 전부 디스 같이 안 보이는 게 이게죠.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죠. 취지는 좋은데 디스처럼 안 보이는 게 저는 네, 좀. 네, 네. 예. 이제 정확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고쳐보겠다. 아하. 그래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인권 변호사로서 오래 활동을 해오다 보니 예. 자기가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잘하지만 앞에서 뭔가 사안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카리스마 면에 있어서는 약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내 장점을 현재의 정치권에 좀 접목을 시키고 저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꿔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아마 손혜원 씨가 이 박지원 의원에게도 요구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예. 같이 당대표 출마를 했으니까.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게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서름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너무 호남을 내가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반성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SNS에 두 분이 공이 올렸답니다. 아니, 전 취지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세게, 네. 진짜 자기가 네. 아픈 데를 스스로 팍 찔러버리면 네.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거든요. 네. 더 이상 그 면에서 공격도 안 받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직접 썼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문재인 대표라 하더라도 뭐 내가 인권 변호사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는 버릇을 해서 존중한다 이런 표현을 본인이 쓰고 싶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권 변호사라는 표현을 직접 스스로에게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권을 위해 오래 활동했으니까 인권 변호사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뭐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봐도 직접 안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그렇다면 변호사, 인권 변호사, 금권 변호사로만 나뉘느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표현은 직접 쓰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좀 더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저희가 유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자기 비대위원장 하면서 저는 비대에서 비대위원장을 여러 번 하나 봅니다. 이런 얘기처럼 해야지 좀 더 이렇게 맞아요. 다가가는 반응을 네, 보이지 네. 않았을까. 뭐 인권 변호사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그 박지원 의원도 거기에서 호남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사실 호남에 영향력이 있다는 맹주라는 거를 그렇죠. 맹주라는 걸 예.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보다는 정말 문희상 비대위원장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게 하는 게 더 다가가고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이 또 셀프 디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좀 더 이렇게 자아 비판 아니면 본인을 내려놓는 자세를 취하면 그 셀프 디스한 자료를 쭉 모아놓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이렇게 선거를 치를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혜원 씨를 옛날에 개인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지만 이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지향하는 바도 아마 이렇게 정말 내려놓는 셀프 디스를 모으고 싶을 겁니다. 근데요, 네. 이게 이제 줄줄이 셀프 디스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안철수 의원의 셀프 디스. 네. 우리가 어떤 글이 나올까요? 아주 궁금해져요, 저는 지금. 글쎄요. 되게 좋아하시네. 예, 정치인이면서 사람들하고 스킨십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정치 초반에 너무 공감 능력이 좀 없었다. 그다음에
그렇게만 하고 그냥 예. 팍팍 찌르는 거죠. 그다음에 예. 첫 출마가 국회의원 경험도 없이 첫 출마를 곧바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는 너무 무모한 도전을 했다. 이 정도를 하면 제일 정확한 셀프 디스 아닐까요? 근데 뭐 셀프 디스에다가 또 오늘 고발까지 했잖아요. 네, 네. 그죠? 전현직 국정원장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정원에다가 자료를 한 30여 개 정도 요청을 했는데 국정원이 가타부터 아무런 답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보내줍니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이유라도 부기해서 답이 와야 되는데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자료는 삭제가 된 것은 분명하고 그 삭제는 지금 임 과장이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 불분명하고 또 해킹 프로그램을 어쨌든 국정원이 보유를 했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사용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일정 정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자료 압박의 필요성과 더불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또 국정원이나 대통령의 결국은 국정원 수사하려면 또 국정원이 자료를 까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마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안철수 위원장,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바로 국회에 정보위원으로 보임해서 들어가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뭐 대정부 현안 질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라.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할 테니까 거기 나와서 답변하라 이러는데 이건 국회법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대정부 질의를 가능한 존재는 국무총리와 그 산하 기관이지 대통령 직속 기관은 대정부 질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두 번째, 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자료는 어떠냐 하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면 국회 정보위 위원, 그러니까 비밀 유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저도 2년 동안 국회 정보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예. 자료는 요청한 거는 갖다 주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예. 기밀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걸 다 하거든요. 정보위 위원들한테. 근데 안철수 의원이 왜 국회 정보위 예. 위원으로 보임을 하지 않는지 저는 어.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는 해요. 저도 궁금은 한데 어쨌든 주식 때문에 그렇죠. 뭐. 예? 주식 때문에 그렇죠. 주식 백지 신탁.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네. 주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주식을 아, 그래요? 제가 주식이 없어서. 주식 있어봐요. 그 그냥 백지 쉽게 신탁이 나와.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기청장 하셨던 분도 맞아요. 그냥 장관 그렇죠. 그렇죠. 못하겠다고 거부해버렸잖아요. 이게 장관이 매각 처분이 있으시죠. 돼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기자분들한테 정보위로 보임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습니다. 이제 국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마티스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죠. 마티스가 또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텐데. 자, 저희가 지금 있잖아요. 이 마티스 관련한 의혹들을 한번 이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마티스의 그 차량 번호판 색깔이 녹색이냐 흰색이냐. 그리고 왜 갑자기 마티스를 구입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자, 백 팀장님, 네. 경찰에 계셨고 CCTV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많이 계셨을 때 봤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색깔이 네. 구분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구분이 지금 저하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빛의 간섭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CCTV가 화질이 네. 저하소로 찍힌 부분은 녹색이 흰색으로 보일 수 있는, 또 캡처했을 때 더더욱 흰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용인시 이동면 하산인데 오전 6시 18분에 찍힌 그 동선을 양쪽으로 해서 저하소, 그러니까 고하소, 고화질이 찍힌 CCTV에는 그대로 녹색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근데 저 구간에는 저하소로 됐고 오늘 경찰에서 10회에 걸쳐서 이 부분을 재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동일한 차종이다. 그리고 이 녹색이 사실 이게 3세대 마티즈라 그래가지고 단종된 거거든요. 원래 2009년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1999년형이죠. 근데 그 구입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차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캠코더 하나랑 CCTV 하나랑 같은 장소에 그렇습니다. 놓고서 찍은 거죠. 네, 그리고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제 영상을 또 보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빛의 간섭, 화면 확대에 따른 깨짐 현상 등으로 번호판 색깔이 다른 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국가수와 또 외부 전문가의 소견이 오늘 회신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 측과 경찰의 얘기가 많이 대비가 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살한 요원이 발견된 번호판은 초록색 번호판이고 경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의 번호판은 흰색 번호판입니다. 유사 차량인 마티즈 빨간색 전국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확보를 해서 그 화산리 정류장에 설치된 CCTV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대연 실험의 결론은 그 차량의 속도와 상관없이 그 전국 번호판이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CCTV 자체는 흰색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왼쪽은 CCTV 영상이고 오른쪽 화면은 저희가 동일한 위치에 고화질 카메라, 캠코더를 저희가 설치를 해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CCTV 상의 그 번호판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고 오른쪽에 고화질 카메라에서는 녹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다만, 좀 아까 백희종 팀장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시연을 한 건데요. 이게 시연도 동일한 시간에 사실 했어야 되는데 몇 시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날 날씨도 중요한 거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경찰의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지 않나요? 예, 경찰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건 자체가 워낙 지금 음모론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국과수에서 이런 실험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임 과장이 자살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문제의 본질로 들어와서 국정원이 이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하는 데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유서에 적힌 대로 대공, 대테러 업무에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만 사실은 국정원에서 상세하게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정보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비밀 유지한다는 이 전제하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종결하고 잘했다고 국정원 칭찬해 주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을 통해서 엄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실 이렇게 마티스의 번호판이 이 하얀색이든 파란색 이게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전병헌 최고위원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근데 지금 김 변호사님처럼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본질과 다른 문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찰을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으니까 이걸 믿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정보위원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많이 좀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는데 우선은 민간인 사찰 같은 걸 하려면 비용이나 인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요. 국정원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저희가 김영삼 정부부터 늘어나질 않고 있고 GDP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이거 갖고 어떻게 대테러 대북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인 사찰에다 그렇게 많은 비용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그 위원장이 해킹 시연을 하면서 보였지만 문재인 대표라든가 이종걸 원내대표 스마트폰이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도 아무 시도를 안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무엇하러 이렇게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제 여러 가지 DJ나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인권의식도 함양되고 그래서 위에서 만약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내국인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해도 개개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사람들이 지시를 할 만한 상태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국정원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 광범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믿을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당장에 작년에
국정원에서 중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뻔뻔스럽게 법정에 제출했다고 구속된 그건 사례도 조금 다른 있었고요. 문제인 것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댓글을 달아서 사실상 어떤 이 국가 반란에 버금가는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게 눈앞에 펼쳐졌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장 설명 중에 저는 제일 이해가 납득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자,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철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국정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활동하는 내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주로 공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스미싱 하는 미끼 코드들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맛있는 떡볶이집 리스트, 그 다음에 벚꽃길 좋은 동네. 근데 중국에 있는 무슨 북한 어떤 대테러 용의자들이 한국에 있는 떡볶이집을 얼마나 찾는지, 그런 저런 상황들이라든지 과거의 국정원의 어떤 전과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보면 도저히 이 상황은 국정원 측의 설명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보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그 대공 수사를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게 지금 20개 그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 그 이제 원격 제어 장치거든요. 그런데 이 무작위로 할 수가 없는 게 그 해당 번호에 쉽게 말하면 이 우리 그 보이스 피싱처럼 그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복사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카톡이라든가 이제 쉽게 말을 하면은 저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보수 유지나 해킹을 가능하냐고 물었던 건 뭐냐면, 대북 활동에 관련된 사람이 우리나라 삼성 스마트폰이나 카톡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해킹이나 또 들어갈 수 있느냐 묻는데, 여기서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 잘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태리 해킹팀에다가 우리 국정원에서 그 임모 과장이 돌아가셨지만은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나 SKT 등 국내 통신사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예.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그 해외 업체의 서버가 예.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과연 이 정보가 아하. 다른 국가나 다른 파트로 유출될까봐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취약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하게 아까 두 번째, 마티스를 왜 구입했을까? 그죠? 이게 지난 7월 2일 날 마티스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건 뭐 경찰 측에서는 그 10부제인가 뭐 5부제인가 그것 때문에 구입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사고 직전에 이걸 이제 그것도 단종 마티스. 예, 단종 마티즈고 그 전에 이제 부인 명의로 된 차를 잘 타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도 그냥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통상 그 집에서 사용하는 차 이외에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그 다른 차를 또 집에 두고 타고 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의혹의 눈치로 보면 끝이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마티즈가 단종도 굉장히 싼 차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어떤 내부에서 이제 자기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이런 첩보를 접했을 때, 야, 이게 뭔가 나에게 감찰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모 과장이 이 주도를 해서 바로 이 프로그램 예. ICS도 구입을 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대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